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BPM 그 이상으로 달려본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꿈에 제약을 두지 않고 본인을 하얗게 불태우며 미친듯이 질주해본 적이요.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말을 타며 자기 능력의 한계를 갱신하고 잿더미가 될 정도로 본인을 불태웠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의 유목기사들이죠. 말 위에서 그리고 인생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렸던 이들의 요동치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러 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몽골이라는 민족의식은 바로 징기스칸 때 처음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북방의 초원지대에는 스키타이족과 흉노족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유목민족들이 유목생활을 하며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죠. 이들은 때때로 통합하여 거대한 유목제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7세기 중앙아시아를 주름잡던 위구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북방 초원지대는 공백의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틈을 타 9에서 11세기에 걸쳐 지금의 에르군의 강에 거주하던 몽골시리라는 유목민족들이 몽골 초원지대로 이주하게 됩니다. 바로 몽골족의 전신이죠. 몽골시리라는 명칭은 한자를 쓰는 중국 왕조에서 그냥 붙인 이름이고 아마 그들 고유 발음의 명칭이 있긴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 스스로 우린 몽골시리족이야 라며 민족의식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애당초 수많은 부족 단위로 살아가는 유목민족에게 민족의식이 별로 없답니다. 당시 몽골 초원지대와 중앙아시아엔 몽골시리 말고 투르크계 유목민족들도 부지기수였고 몽골시리 내부에서도 다양한 울루스들, 예컨대 콩기라트, 케레이트, 자즈라트 등 정말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울루스란 나라 혹은 부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유목 부족들은 하나로 합쳐지면 정말 골치 아프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 정복왕조라고 불리는 유목 제국들은 이 유목 부족들을 이간질시키며 서로를 물어뜯게 했습니다. 철저한 약육 강식의 논리 속에 지배되는 유목 사회에서 몽골 초원지대로 이주한 몽골시리의 울루스들끼리 경쟁이 피튀겼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이 몽골시리를 통합하고 몽골이라는 하나의 민족의식을 만든 사람이 징기스칸, 본명 테무친이었던 거죠. 테무친은 몽골시리 울루스들 중 보르지기트라는 부족 출신으로 아버지 예수게이가 보르지기트의 부족장이었습니다. 보르지기트 부족은 테무친의 증조부이자 예수게이의 할아버지였던 카불칸 때 자리를 잡았죠. 참고로 테무친의 출생 연도는 설이 분분한데 지금의 몽골에서는 1162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테무친이 10살 안팎이었을 때 예수게이는 콩기라트 부족장의 딸과 자기 장남 테무친을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두 울루스들끼리의 동맹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타타르인들에게 독살되어 버렸습니다. 타타르인들은 투르크 계열의 한 분파로서 몽골시리 전체와 사이가 나빴죠. 약육강식의 유목사회에서 부족장이 살해당하고 독살당하고 누가 죽고 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살짜리 테무친이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아버지가 죽은 그 이후였습니다. 자기 친인척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를 도련님 모시던 그 수많은 부하들이 전부 등을 돌린 겁니다. 어리고 힘이 약한 꼬마를 자기들의 부족장으로 모실 수 없다는 이유였죠. 이렇게 보르지기트 부족은 와해되었고 그 어린 테무친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정말 불우한 성장기를 보냅니다. 테무친에겐 이복 동생까지 해서 동생들이 5명이었는데 이 가족들은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기고 부족장의 후예들이었다는 이유로 암살당할 뻔도 많았으며 아니 당장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 굶어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기가 낚시한 생선을 이복 동생 한 명이 훔쳐서 몰래 먹다가 테무친이 그걸 보고는 동생을 활로 쏴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겪으며 청소년기까지 거친 테무친은 유목사회에서 힘이 없으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을 겁니다. 테무친은 아주 거칠게 자랍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겨우겨우 어찌어찌 모은 말 9마리를 모아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한 번은 말들을 도둑 맞은 겁니다. 테무친은 말 도둑을 찾던 중 우연히 범인을 목격한 또래 아이와 함께 도둑을 잡는 데 성공했고 테무친은 이 아이에게 사례를 주려고 하자 이 아이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양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으니 이 아이의 이름이 보우르추입니다. 보우르추는 평생 테무친의 옆을 지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어느 정도 큰 테무친은 콩기라트 부족을 찾아갑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기 직전 혼인시키려던 그 부족 말이에요. 테무친은 예전에 약혼한 내역이 있으니 콩기라트의 부족장에게 딸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콩기라트 부족장은 약속대로 둘을 혼인시켜주었습니다. 바로 테무친의 아내 보르테죠. 테무친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옛날 약속했던 결혼을 요구한 것일까요? 바로 결혼 지참금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부족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이 남달랐을 겁니다. 이 지참금을 가지고 테무친은 케레이트 부족을 찾아갑니다. 다 몽골시리 울루스들이에요. 이 테무친은 케레이트 부족장에게
결혼 지참금을 전부 줄 테니까 자기와 가족들을 부하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사실 케레이트 부족장 토오릴은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로부터 은혜를 빚진 일이 있었고 예수게이와 의형제를 맺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테무친과 그 가족들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테무친은 케레이트 부족으로 들어갔는데 또 다른 몽골 시리의 울루스였던 메르키트족이 케레이트족을 기습하여 여러 포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엔 테무친의 아내 보르테도 있었습니다. 케레이트 부족장 토오릴은 테무친에게 군대를 주었고 동맹 울루스였던 자지라트 쪽까지 끌어들입니다. 이때 자지라트를 이끌던 사람은 자지라트 부족장의 아들이었던 자무카였는데 테무친과 자무카가 힘을 합쳐 메르키트족으로부터 포로들을 구출해냅니다. 멋진 호흡을 보여준 테무친과 자무카는 의형제를 맺는데 이게 또 비극의 시작이었죠. 한편 포로로 풀려난 테무친의 아내 보르테가 구출해내고 보니 임신 중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테무친의 첫째 아들인데 테무친은 아이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며 장남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자식들과 또 엄청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전투로 유목사회 내에서 테무친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게 되었고 토오릴로부터 독자적인 부족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부여받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정적들도 많았어요. 그중 한 명이 자무카였고요. 결국 두 의형제는 13일 전투라고 해서 싸우는데 테무친이 패배합니다. 자무카가 테무친보다 유능했다라기보다는 부족의 스케일이 이 자지라트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1196년 여진족이 세운 유목제국 금나라로부터 케레이트 부족장 토오릴에게 연락이 옵니다. 토오릴을 유목민족계의 칸으로 공식 임명해줄 테니 타타르인들을 섬멸해달라는 연락이었죠. 원래 타타르인들은 금나라의 끈앞풀 같은 유목민족이었는데 타타르인들이 금나라를 배신을 때렸더랍니다. 토오릴은 금나라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1196년 옹칸으로 즉위합니다. 유목민족 전체 지배자를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상 옹칸이 몽골시를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직위가 내려진 겁니다. 옹칸은 금나라의 제안대로 1198년부터 타타르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데 그 선봉에 테무친이 있었죠. 타타르인이 누굽니까? 테무친의 아버지를 독살해 테무친이 그 끔찍했던 소리기를 겪게 했던 놈들 아닙니까? 테무친은 타타르인들을 괴멸시키고 대대적인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기록에는 가축을 비롯해 약탈한 것은 뭐가 되었든 전부 몰수해버렸다고 하더군요. 테무친의 성공적인 타타르 원정으로 옹칸의 위상은 더욱 올라갔고 옹칸은 그런 테무친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옹칸은 테무친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유목사회 내 정적들을 제거하고 몽골시리 내 비복속 울루스들을 하나둘 통합해가죠. 13일 전투 패전 후 테무친은 다시금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옹칸과 테무친이 나이만족과 전투를 벌이는 사이 이 자무카가 옹칸에게 와서 테무친이 이 나이만 적장과 내통한 사실이 있다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옹칸도 모함 씌우는 놈의 말을 믿고 억울한 놈을 의심한 걸로 봐선 리더 깜냥은 아니었던 듯 하네요. 옹칸은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전장에 테무친 부대만 남겨놓고 몰래 본거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놓고 미안했던지 옹칸은 테무친과 다시 한번 부자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으나 이미 테무친은 삔또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옹칸은 테무친과 자기 딸을 혼인시키려고 했는데 이 옹칸의 아들놈이 눈치 없이 저런 애랑 내 여동생이 결혼하면 자존심 상한다는 식으로 말했고 테무친은 뚜껑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1201년 독자적으로 칸의 자리에 오른 자무카는 옹칸의 아들과 함께 옹칸에게 끊임없이 테무친을 이간질했습니다. 나이만족과 내통하고 있다고요. 1203년 결국 옹칸이 이끄는 케레이트 부족과 자무카가 이끄는 자지라트 부족은 연합해 테무친의 부족을 공격했고 칼라칼지드 사막에서 대패배를 한 테무친은 도망갑니다. 수적으로 너무 열세였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란 테무친이 친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건 무슨 느낌일까요? 이 테무친과 함께 발주나 호수로 무사히 도망친 사람이 고작 1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19명은 흙탕물을 마시고 말을 죽여 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반드시 이 치욕을 갚자는 이른바 발주나 맹약을 다짐합니다. 이 19명은 테무친이 평생을 책임져 줍니다. 발주나에서 겨우겨우 와해된 부대를 모았는데 그 수가 2600 정도였습니다. 테무친과 결사대는 옹칸이 황금 장막을 치고 파티를 하며 경계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기습해 3일간이나 싸웠다고 합니다. 옹칸과 옹칸의 아들 그리고 자무카는 아무도 모르게 도망쳤고요. 옹칸의 아들은 부하의 배신으로 살해당하고 옹칸은 나이만족으로 갔으나 옹칸의 초라한 모습을 본 나이만 병사들이 거짓말치지 말라며 옹칸을 죽여버렸습니다. 자무카만이 이 나이만족으로 무사히 들어왔고 유목민족 내 반테무친 세력들은 전부 나이만족으로 집결했습니다. 자무카는 테무친이 나이만족과 내통한다고 모함했으면서 지가 나이만족에게 가는 거죠. 케레이트족을 섬멸한 사건 때문에 테무친의 세력은 급격히 불어났고 차키리마우트에서 나이만족과 맞붙으니 결과는 테무친의 승리였죠. 자무카는 도망을 갔다가 부하들에게 배신당하여 포박된 채 테무친에게 압송되었습니다. 테무친은 자무카를 바친 자무카 부하들에게 자기의 상전을 배신하느냐며 죽여버리곤 자무카를 살리려고 했으나 자무카가 죽여달라고 했답니다.
자, 이렇게 케레이트족의 옹칸, 자지라트의 자무카, 나이만족의 타양칸이 모두 없어진 마당에 이제 유목 사회를 이끌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몽골 시리의 모든 울루스들이 테무친과 싸우며 패배하여 와해되거나 흡수되었습니다. 유목 사회의 대족장들이 모여 쿠릴타이라는 회의에서 테무친을 모든 유목 사회를 아우르는 칸으로 옹립하자는 여론이 모여졌습니다. 원래 무조건 강자에게 충성하는 유목 사회에서 이제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게 되었으니 테무친이 칸으로 등극하는 건 자명한 일이었고 1206년 테무친은 마침내 징기스칸이 됩니다. 징기스칸은 사해의 군주 혹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고 통합된 몽골시리 울루스들을 통칭해서 예케 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몽골이란 민족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기록에서 테무친은 키가 컸고 체격은 탄탄했으며 이마가 넓고 고양이 눈을 하였으며 말년에는 수염을 길렀다. 6년기의 방랑, 매서운 추위와 숨막히는 더위에 대한 저항력, 비상한 참을성, 패배, 후퇴, 포로 상태에서 부상과 학대에 개의치 않음은 모두 징기스칸의 놀랄만한 생명력을 입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세력 확대는 다만 말과 칼끝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조직 운영에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징기스칸의 경우 군사체제와 행정체제를 일원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징기스칸의 군사 행정 편성 제도는 십진법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기병 10명을 묶어 10호, 10호 10개를 묶어 100호, 100호 10개를 묶어 1000호, 그리고 1000호 10개를 묶어 만호라고 불렀습니다. 징기스칸 당시 몽골 제국은 총 4개의 만호와 95개의 1000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십진법에 의거한 편성 제도는 징기스칸이 처음 만들었다기보단 유목사에서 내려오던 전통을 흡수, 확장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만주족 8기군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징기스칸에겐 그 유명한 친위부대 캐식이 있었죠. 처음 칭기스칸이 캐식을 조직할 땐 1만 명 정도였는데 징기스칸이 죽을 땐 12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캐식에 소속된 일개 병사의 지위가 천호장의 지위보다 우월했으니 징기스칸의 친위대 캐식은 당시에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직책이었죠. 그리고 징기스칸이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하잖아요. 이건 다른 유목 민족들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징기스칸은 위구르인들 중 행정관들을 많이 발탁합니다. 이들은 한때 위구르 제국을 건국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누적된 행정 자료가 많았습니다. 위구르인들이 대몽골 제국의 공직자로 임명되면서 몽골은 빠르게 문명화되어 갔고 위구르 문자를 받아들여 이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다가 몽골인 고유의 문자를 만드니 바로 파스파 문자죠. 그리고 법령도 세웁니다. 유목 사회에 법이 생긴 거예요. 징기스칸에게 평생을 함께했던 4마리의 준마와 4마리의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진짜 말과 개가 아니라 징기스칸의 팔다리가 되어준 8명을 일컫는 말인데 그 의심하는 징기스칸이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4마리의 사냥개를 소개해드리자면 기록에선 칼채찍을 갖고 다니며 말이 아닌 바람을 타고 다니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시무시한 과정 조건 보태 인간병기였다는 겁니다. 4마리 사냥개들 중 대장격이었던 사람은 제베죠. 제베는 징기스칸 부하들 중 가장 싸움을 잘했다고 하며 원래 징기스칸을 죽이려던 암살범이었습니다. 징기스칸 말에 화살을 맞춰 그를 낙마시켰는데 붙잡히고도 당당한 모습에 징기스칸은 화살촉이라는 뜻의 제베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그를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부타이로 한 번 전쟁에 임하면 미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잔혹무도하고 스스로의 광기를 억제시키지 못했답니다. 이 수부타이는 32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61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쿠빌라이. 우리가 아는 쿠빌라이 칸과 동명이인으로 한때 자무카의 부하였고 마지막은 젤메, 수부타이의 친동생입니다. 원래 대장장의 출신으로 징기스칸이 전투 중 독화살에 맞자 입으로 독을 전부 빨아냈다고 합니다. 제베, 수부타이, 쿠빌라이, 젤메 이 4사람이 징기스칸의 사냥개들이며 마지막 몽골 통합전쟁이었던 나르만족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냥개들이 진짜 싸움꾼들이었다면 4마리의 준마는 지휘력을 갖춘 리더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징기스칸이 어렸을 적 말도둑 맞았을 때 도와주었던 보우르추, 유일하게 화가 난 징기스칸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다음, 몽골인들의 무자비한 학살을 문제시했던 무칼리, 징기스칸과 징기스칸 아들을 목숨 걸고 구해줬던 보로클, 그리고 절대 포기를 몰랐던 집념의 사나이 치라운이 있습니다. 이 8명 중 전부는 아니지만 한때 징기스칸을 죽이려거나 혹은 적장의 부하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혈연, 인맥, 출신 등은 절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과 패기 그리고 충성심만으로 사람을 발탁했다는 거죠. 이런 징기스칸의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각광받고 있는 경영 전략이자 리더십의 표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칸으로 등극하자마자 키르기즈족과 오이라트 부족까지 통합했습니다. 몽골 초원을 장악한 기점으로 이제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남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북방은 여진제국이 세운 금나라와 티베트 계통의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가 있었고, 중국 정통 한족의 농경 왕조는 중국 남쪽에 남송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중국 남송까지 내려가려면 일단 북방의 금나라와 서하를 해결해야 했죠. 일단 서하를 먼저 칩니다. 서하는 징기스칸 등장 전까지 실크로드 무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1207년, 그러니까 태무친인 징기스칸으로 등극하고 1년 후 바로 서하로 쳐들어옵니다. 서하는 영리하게 크게 저항하지 않고 바로 징기스칸에게 항복했고, 그 상징으로 서하 황제의 딸과 징기스칸이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징기스칸은 서하까지 동원해서 왼쪽과 위쪽에서 금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나라 황제는 징기스칸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복속하라는 서신을 사신단을 통해 보냅니다. 징기스칸이 금의 사신에게 대우를 안 해주자 금의 사신이 지금 자기가 어느 나라 사신인지 아느냐고 막 따졌답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제 금나라 황제의 본명이 완한 영제였는데, 영제같이 어리석은 자가 옥자에 가당키나 하며 내가 그런 자에게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가. 1211년 본격적으로 금나라를 침공에 들어갑니다. 서하는 낙타 제공 등 경제적으로 징기스칸을 도왔고, 징기스칸은 예전 금나라가 멸망시켰던 요나라의 잔당들, 즉 거란족을 부추겨 금나라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킬 때 거란족들에게 못할 짓 많이 했거든요. 이 거란족이 징기스칸에 힘입어 제대로 복수하죠. 징기스칸은 10만의 병사로 40만을 격파한 야호령 전투, 3일간이나 싸웠던 회화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며 만주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거의 전멸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넘어오면서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살짝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초원에서 말 타며 싸우던 몽골인들에게 공성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1215년 베이징까지 치고 내려오죠. 금나라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새로 즉위한 금나라 황제가 막대한 돈을 주면서 징기스칸을 겨우 돌려보냈는데, 이 기존 금나라의 보호를 받던 수많은 이민족들이 전부 징기스칸을 따라갔고, 이제 거기에 있던 백성들은 살육당했으며 국토는 황폐화되었답니다. 그리고 거란족도 요나라라는 유목 제국을 건설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능력을 갖춘 거란인들을 등용해서 몽골 제국의 실무 행정관으로 임명해 내치를 다지기도 합니다.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았는데 이 갑자기 한때 정복했던 나이만족의 자녀 세력들이 동투르키스탄,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반란을 깨어르다가 징기스칸이 보낸 제베에게 다시 도륙됩니다. 동투르키스탄까지 세력권을 넓힌 몽골 제국은 지금의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걸쳐있던 이슬람 왕국 호라즘 왕국과 국경을 맞대는데, 처음에는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교역을 하며 잘 지내는가 싶더니 이 몽골인 사신단이 호라즘 왕국 영역에서 재산을 탈취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칭기스칸은 강하게 항의하자 호라즘 왕국의 왕은 항의하러 온 사신의 수염을 잘라 돌려보냈죠. 칭기스칸은 직접 20만 군대를 이끌고 호라즘으로 돌격. 그 다음은 너무 잔인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호라즘 멸망 후 그 난민들이 이슬람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종교적 탄압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다만 호라즘 왕국의 왕이었던 무함마드 2세가 도망치는데, 징기스칸은 호라즘의 수도 사마르칸트에 있으면서 4마리 사냥개 중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무함마드 2세를 추격하게 했습니다. 말이 좋아 추격이지 갈 수 있을 만큼 쭉 가라고 했고, 두 사람은 1221년 2만 5천의 기병대를 이끌고 나가 지금의 아제르바이잔과 그르지아를 거친 후 지금의 러시아 스탈린그라드가 있는 볼가강까지 진출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이 그르지아 기사단이 당대 유럽에서 최강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상대가 제베랑 수부타이잖아요. 깔끔하게 깨집니다. 일단 몽골인들의 기동력과 기마술은 정말 누구도 감히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주로 경무장한 기병대가 치고 빠지고를 반복하다가 적을 내부로 유인하면 중무장한 기병대가 쓸어버리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 제베와 수부타이가 돌아오자 1225년 징기스칸은 몽골 초원으로 귀국합니다. 왜 징기스칸이 돌아왔냐면 서하가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럼 안 되죠. 징기스칸이 제일 싫어하는 뒤통수 치는 건데, 1226년 징기스칸은 서하를 멸망시킬 생각으로 재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징기스칸도 세월을 이기진 못했던 걸까요? 당시 60세의 나이였던 징기스칸은 낙마사고를 당하는데 그 후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서하의 황제는 항복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그 항복을 받아보지 못하고 1227년 징기스칸은 사망합니다. 몽골군은 징기스칸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서하의 수도에 있던 전 주민을 학살합니다. 이 징기스칸의 마지막 유언이 탕구투족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고 음식을 먹을 때도 철저하게 죽여 없애 그들을 모두 죽여 절멸시키라 였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그린 허영만 화백의 만화 제목을 떠와봤습니다. 징기스칸은 칸으로 등극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칸으로 등극하기 전에야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다지만 칸으로 등극하고는 굳이 그렇게까지 확장할 필요가 없었는데 생애 전체를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징기스칸을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겠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학살을 벌여 여러 민족들로부터 인류의 재앙이라고 불린 것도 사실이고 강력한 징기스칸의 지배하에 유목부족들 간의 비인간적 내전이 한동안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나 나중에 원나라로 더 영토를 확장한 몽골 제국이나 그렇게 오래 못 간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역사적 인물은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흑백 논리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징기스칸이 인류 세계사에 끼친 파급은 어마어마한 것만은 맞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넓은 영토를 징기스칸 혼자서 한 줄 아냐, 우구데이 칸이 다 한 거다, 아니다 바투가 다 있다, 훌라구가 했다, 아니다 쿠빌라이 칸이 더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징기스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늘 정복군주를 보실 때 그 앞뒤 세대를 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역사의 어떤 사건이든 여러 인물들이 지닌 가치가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역사 발전의 인과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얘가 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놈이고 쟤는 거품이야 이런 말은 사실 역사적으로 되게 무의미한 겁니다. 누구든 어느 시대든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사적 인물의 가치는 결코 넓혀놓은 영토의 면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 넓혔냐, 어떻게 넓혔냐, 넓혀놓고 뭐 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긴다고 다 최고가 아니라 어떻게 이겼냐, 이기고 뭐 했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어떤 가치를 어떻게 뽑아내느냐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 해석은 영화나 소설이나 그림처럼 오답은 있을 수 있어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징기스칸의 생애를 보고 뭘 느끼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럼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뭘 느꼈냐고요? 제가 징기스칸을 통해 느낀 점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제 개인적인 메시지는 영화 다크나이트 속 조커의 대사를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해괴하게 만들지. 징기스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저도 많이 참고했지만 13세기경부터 몽골 내부적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나중에 책으로 편찬된 몽골 비사와 14세기 이란 출신의 정치가 라시드 아딘이 저술한 징기스칸기를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에 의해 번역되어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